한국에서 충격적인 사건 발생 구세 소년 납치 후 비극적으로 살해당해 1991년 한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바로 9살 소년 이형호의 납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으며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미해결 사건 3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불행한 소년과 그를 납치한 교활한 납치단.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구김없고 여린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 또래들처럼 군것질도 좋아하고 전자오락게임도 즐겼다. 그런 아이가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졌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초등학교 3학년이던 이형호 군 10은 당시 부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았다. 아버지 이아무개 씨 35는 피혁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아버지는 형호의 생모와 이혼하고 새 아내를 맞이했다. 지난 1991년 1월 29일 오후 이군은 학교가 끝나고 친구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어 두 아이는 현대아파트 205동 쪽에 있던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다. 오후 5시 20분쯤 친구가 먼저 집으로 갔고 이때까지 이군은 계속 그네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형호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을 코앞에 두고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했다. 어둠이 찾아오자 부모는 더욱 초조해졌다.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일반화된 것도 아니어서 아이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놀이터 등 인근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형호의 연락을 기다리며 전화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인 밤 11시 30분쯤 애타게 기다리던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었더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우리가 형호를 데리고 있다. 이틀 안에 현금 7천만 원과 카폰을 준비하라. 부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형호 아버지는 아이의 유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한밤중에 전화. 그날 밤 11시쯤 이 씨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호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서울 사투리로 무미건조하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 경찰이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이틀 후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7천만 원과 전화가 달린 차량을 준비하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다. 요구 금액은 오늘날 약 2억 원 14만 4천 달러에 해당하는 액수로 엄청나게 컸다. 게다가 1991년 당시 한국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대부분은 대시보드에 설치하는 부피가 큰 차량용 전화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씨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발신자의 말투였다. 차분하고 사무적이며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범죄 협박이라기보다는 거래처럼 들렸다. 도시에서의 숨바꼭질. 이틀 후 이 씨가 전화가 달린 차를 빌린 뒤 그 남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 씨는 거의 즉시 형호 씨를 바꿔달라고 애원했다. 우리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 그는 말했다. 발신자는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고 답했다. 약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형호 씨의 부모와 경찰은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날 오후 발신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 이 씨에게 김포국제공항으로 오라고 지시했다. 전화를 건 후 6분 뒤에 트렁크를 열었다가 닫고 국내선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헤드라이트를 2번 깜빡이고 실내등을 켜둔 채 시동키를 꽂아둔 상태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라고 했다. 이 씨가 공항을 나서자 경찰은 주차장을 잠복했지만 아무도 차에 접근하지 않았다. 긴장된 3시간이 흐른 후 이 씨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당신 차 뒷좌석에 누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발신자가 말했다.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발신자는 당신은 아들이 죽길 바라는 거지. 내가 그 주변을 여러 번 돌아다녔어. 그리고 왜 차를 그렇게 구석진 곳에 혼자 주차했지라고 말했다. 사실 이 씨가 차를 주차한 후 트렁크가 열리자 형사 한 명이 트렁크 안으로 뛰어들어가 뒷좌석 바닥으로 옮겨져 있었다. 납치범이 형사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형호의 부모와 경찰은 불안해졌다. 같은 날 밤 10시 40분경 발신자는 이 씨에게 다른 몸값 전달 계획을 제시했다. 그날 밤 충무로 시내 공중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발신자는 이 씨에게 대한영화관 옆 택시 승강장에 차를 세우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근처 카페로 걸어가라고 지시했다. 이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남자가 차에 접근해 몸값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잠복 경찰은 이들을 납치범으로 오인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신문 결과 이들은 단순한 절도범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아직 시내에 있는 동안 발신자는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아는 형사 2명이 근처를 배회하고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충무로 일대를 주시하고 있던 발신자는 겁에 질린 이 씨의 아내를 질책하며 경찰과 한패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내는 이를 부인하며 아들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말씀해주세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발신자는 경찰이 개입하면 형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허무한 추격 전 새벽 1시 47분 이 씨는 또 다른 몸값 전달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직접 몸값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 씨의 아내로 위장한 여경은 이 씨가 차를 몰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동안 그와 동행했습니다. 발신자는 차 안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몸값을 전달할 장소를 계속해서 바꿔가며 알려줬습니다. 새벽 5시까지 추격전이 이어졌지만 어느 장소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월 4일 발신자는 이 씨가 다음날 저녁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씨가 울음을 터뜨리자 발신자는 그를 질책하며 이 모든 건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발신자는 이 씨에게 장충동에 있는 유명 빵집 태극당 외벽에 붙어있는 신문 게시판 유리 안에 쪽지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명동 미도파 백화점 외벽 전봇대 틈새에 숨겨진 또 다른 쪽지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쪽지에는 형호의 부모에게 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한일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은행 신원 확인법으로는 위험한 몸값 요구 방법이지만 1993년 이전 한국에서는 계좌 개설 시 신원 확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간단히 서류를 작성하여 어떤 이름으로든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상의 후 이 씨는 추적 가능한 인출을 기대하며 2천만 원을 해당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돈을 인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2월 13일 발신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 부모에게 아들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신들은 그가 죽길 바라는 거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는 이 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발신자의 지시에 따라 이 씨는 올림픽 고속도로를 타고 여의도의 한 다리까지 갔고 그곳에서 서쪽으로 더 가면 양화대교 근처 가로등 기둥에 있는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가로등 기둥 아래 바위 밑에는 또 다른 쪽지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몸값 꾸러미를 근처 전봇대에 놓고 한국상업은행에 다른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형사들은 이 씨에게 몸값 꾸러미를 현금, 위조지폐, 쓰레기 빈병 등으로 얇게 덮어서 채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씨가 꾸러미를 전봇대 위에 올려놓자 한 경찰관이 차에서 뛰어내려 동료들에게 무전으로 그 장소를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동행한 경찰관과의 의사소통 오류로 동료들은 다른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형사가 전봇대 위로 돌아왔을 때는 꾸러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얼마 후 이 씨는 마지막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날 속이는 꼼수가 참 대단하군 이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넌 정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지만 경찰은 납치범에 대한 소식을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또는 그의 공범은 2월 19일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한 남자가 서울 북부의 한 상업은행 지점에 들어가 이 씨가 송금한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은행원은 계좌가 동결된 것을 확인하고 통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한 남자는 통장을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그는 지문을 남기지 않았고 은행에는 CCTV 영상도 없었다. 경찰은 은행 직원의 기억에만 의존해 그의 얼굴을 스케치했지만 결국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불행한 소녀는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27일 후 경찰은 잠실대교 서쪽 1.5km 지점에서 이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의 입과 코는 검은색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고 양손과 양발은 나일론 밧줄로 묶여 있었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소년이 입고 있던 옷은 실종 당시 입었던 옷과 동일했으며 신발만 달랐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입에서 납치 당일 친구 집에서 먹었던 음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단서를 토대로 경찰은 리가 납치 당일 살해된 후 범인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갈취하려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범인의 도주를 방조하고 위조 지폐를 증거물에 넣어 경찰을 속인 것은 분명히 중대한 책임입니다. 더
더욱이 소년의 시신은 강에 버려지기 전 오랫동안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이 소년을 살해한 후 냉동고에 넣어두었다가 이 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강에 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이형호 씨는 실종된 지 46일 만인 3월 15일 친척, 친구 그리고 수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이 시점에서 당국은 범인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유일한 증거는 이 씨성을 가진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기록과 한일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윤 씨성을 가진 용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경찰에 소환된 후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범인의 정체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간이 만료된 2016년에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여러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제작하고 28만 부 이상을 인쇄하여 15년 동안 전국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용의자 검거에 도움이 되는 단서에 대해 1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지만 결국 그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형호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국민들은 납치범들의 잔혹 행위에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당국의 무능함에도 분개했다. 이형호 납치 사건 발생 1년 후 수사에는 784명의 경찰관이 투입되었고 420명 이상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며 740건 이상의 음성 녹음 파일이 확보되었고 0명이 넘는 용의자가 조사되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2016년 1월 29일 이형호에 대한 공소시효가 공식적으로 만료되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지 29년이 흘렀지만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가해자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이 씨 가족에게서 훔친 돈을 누리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 형호가 실종된 지 44일 만인 3월 13일 서울 남부 잠실구 올림픽 고속도로 아래 배수로를 청소하던 인부들이 참혹한 발견을 했다. 손발이 묶이고 눈, 코, 입이 테이프로 봉해진 소년의 시신이었다. 부검 결과 질식사로 밝혀졌지만 머리에는 둔기 외상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위에서는 납치되기 몇 시간 전에 먹었던 소화되지 않은 점심 식사가 발견되었다. 형호의 부모가 아들을 되찾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려 했던 모든 시도는 허사였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던 것이다. 가족 중 용의자. 형호의 시신이 발견된 후 수사관들은 그의 삼촌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형호의 친어머니의 오빠인 그는 형호의 아버지가 이혼할 당시 어머니가 상당한 위자료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삼촌은 이후 형호의 어머니로부터 거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실직 상태였고 빚이 많았으며 형호의 할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비롯한 형호 가족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은 납치의 강력한 동기가 금전적인 것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더욱이 두 은행 계좌의 명의는 그의 지인들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형호의 삼촌은 범행 가담을 부인하고 납치 당일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300km 이상 떨어진 경주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지역 여관 주인 또한 그가 숙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범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물증이 부족했기에 경찰은 그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2006년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이론과 추측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후 수년간 이 사건은 범죄학자와 언론인들에게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인 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찰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바꾸고 움직이는 차량에서 돈을 회수하는 등 몸값 전달 방식이 매우 복잡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납치범은 자신을 지칭할 때 복수대명사, 때로는 우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혼자가 아니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은 것은 전화 속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무감각하지만 섬뜩한 목소리는 2007년 영화 살인자의 목소리에 영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괴로워하던 이 씨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는 몇 년 후 살아남은 아들과 아내의 도움으로 겨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호가 사망한 지 거의 20년 만에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 씨는 아들을 납치한 범인에게 단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내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까? 안타까운 실수들.
결국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지만 워낙 죄질이 나쁜 살인사건이었기에 여론과 언론의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전에도 몇 차례 이 사건을 다뤘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 2011년 세 번째로 사건을 다루며 범행 수법 등을 통해 범인이 최소 3명 이상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범인이 저희, 우리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했으며 무인 포스트 방식에서 타인에게 들키지 않고 이웃일만 메모지를 발견하게 하려면 때맞춰 메모지를 갖다 놓는 인물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점, 이웃일의 동선을 파악하는 감시 역할도 따로 있어야 범인과 접선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다는 점, 목소리 심리 분석 등이 근거로 제기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46개의 유괴범의 녹취를 음성 전문가들과 음성 보안 업체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범인의 목소리는 일명으로 판독됐다. 그러나 음성 녹취록을 토대로 범죄 심리학 교수들이 분석한 결과 부모와 통화한 유괴범은 사주에 의해 협박을 한 종범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부모들이 놓은 협상금을 가져간 흔적들을 살펴봤을 때 유괴범이 3명이어야 최적이라는 결론도 얻어냈다. 아울러 제작진은 목소리를 통해 연령대를 분석해 범인의 나이가 26살 정도일 것으로 결을 냈고 20년이 지난 목소리 속 범인의 음성과 얼굴 하관, 몽타주의 얼굴도 재현해냈다. 형오군의 부모에게 60여 차례나 협박 전화를 걸었던 범인은 국과수 분석 결과 서울, 경기권 출신이며 30대 전후의 남자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성격이 차분하고 냉정하며 단어의 구사 능력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도킹, 디캐팅 등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영어 발음이 정확했다. 그리고 아무튼 말입니다. 가지구요 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또한 세세하고 설명적인 어투, 마치 회사 상사를 대하듯 흥분한 상태에서도 존칭을 사용했다. 형오군의 부친은 그놈의 전화통화상 목소리를 수백 번도 넘게 들었다. 목소리만 직접 들어도 범인인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아울러 협박 전화를 한 범인과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돈을 받기 위해 직접 메모를 한 범인의 필체도 남겨졌다. 경찰 범인 검거 기회 3번 놓쳤다.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경찰의 초동 수사 실패다. 또한 경찰은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어이없게 놓쳤다. 첫 번째는 2월 1일이다. 이군의 부모는 가짜 돈 뭉치를 갖고 세종로 교보 빌딩으로 나갔다. 주변에는 형사들이 잠복해 있었다. 이군의 계모는 교보 빌딩 앞 신문 가판대 뒤에 몸을 숨기고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이때 수상한 남자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잠복 중인 형사에게 알렸다. 하지만 형사들은 용의자를 검문하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 사이 용의자는 도주했다. 두 번째는 더 어이가 없다. 2월 13일 범인은 이군 부모에게 돈 뭉치를 준비해 갖다 놓으라며 장소를 알려줬다. 범인이 말한 곳은 양화대교 남단 올림픽대로상 첫 번째 교각 철제 배전판이었다. 그런데 형사들은 범인이 말한 장소가 아닌 엉뚱한 곳에 잠복해 있었다. 그 사이 범인은 이군 아버지가 갖다 놓은 돈을 갖고 유유히 사라졌다. 세 번째는 2월 19일이다. 이날 오후 3시쯤 범인은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에 나타나 이군 부모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 은행원이 단말기에서 계좌를 조회해보니 사고계좌 표시가 뜨자 당황했고 이를 눈치챈 범인은 황급히 달아났다. 경찰과 은행이 공조가 안 돼 잡을 수 있었던 범인을 놓친 것이다. 경찰은 은행 측의 실수라고 했지만 수사상 협조사항을 은행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